초호화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죽인 가운데 거짓골로 변한 한 남녀가 경호원들에게 팔목이 잡힌 채 끌려나가고 있었다. 단상 위 검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여인이 차갑게 내려다보며 손에 든 5만 원권 다발을 그들의 얼굴에 뿌렸다. 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 평생 쓰실 만큼 드릴게요. 교도소 영치금으로.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 여자가 기어서 돈을 주우려 하자 남자가 무릎 꿇고 빌었다. 수아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이런 복수를 하게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주 전 압구정동 낡은 빌라 2층 거실에는 정성껏 차려진 저녁 밥상이 놓여 있었다. 한수아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을 봐서 손수 만든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된장찌개까지 정갈하게 상을 차렸다. 오늘은 남편 강진호의 승진 축하 겸 시어머니 박춘자의 생신날이기도 했다. 어머님, 진호씨, 밥 먹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춘자가 부채질을 하며 상을 힐끗 보더니 입맛을 쩝쩝 다셨다. 이게 뭐고? 갈비찜이 이따위로 질겨 빠지고 생선은 와 이리 비린내가 나노?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갈비는 3시간 넘게 푹 삶아서 젓가락만 대도 살이 발라질 정도였고 생선은 아침에 횟집에서 직접 사온 신선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이랬다. 무엇을 해도 흠을 잡았다. 강진호가 식탁에 앉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화면에는 누군가와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엄마, 오늘 승진 확정됐어요. 과장 달았어. 우리 아들 최고제. 니는 원래 잘 될 놈이었어. 박춘자는 아들을 향해서만 꽃이 폈다. 그러더니 수아가 놓은 밥그릇을 낚아채 자기 앞으로 당겼다. 야, 이년아, 넌 저기 구석에 가서 남은 찌개 찌꺼기나 먹어라. 근본도 없는 게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같은 상에 앉는다고? 수아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갓 지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 밥그릇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걸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은 생신이시잖아요. 제가 정성껏. 정성? 네 같은 년이 무슨 정성을 알아? 고아 출신이 해온 게 다 그렇지 뭐. 박춘자는 수아의 말을 자르고는 생선구이 접시를 자기 앞으로 쓱 끌었다. 그러다 젓가락으로 생선 가시를 후벼 파내더니 바닥에 탁 뱉었다. 에이, 맛없어. 네 요리 솜씨는 100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다. 가시가 수아의 발등 옆에 떨어졌다. 그녀는 묵묵히 몸을 숙여 휴지로 그것을 주었다. 강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주야, 오늘 회식 핑계대고 나갈게. 오피스텔에서 봐. 오빠 보고 싶어. 빨리 와. 강진호는 싱글벙글하며 답장을 쳤다. 아내가 자기 발밑에서 생선 가시를 줍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박춘자가 다시 투덜거렸다. 야, 된장찌개도 와 이리 싱거운 기고. 니 내 죽일락 하나? 죄송해요, 어머님. 싱겁게 드시라고 간을 약하게 했어요. 혈압이. 혈압? 네가 내 혈압을 올리는 기라. 이 썩을 것. 박춘자는 국그릇을 번쩍 들더니 수아의 얼굴에 국물을 확 끼얹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수아의 이마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야, 당신도 좀 그래.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사과해. 강진호가 귀찮다는 듯 한마디 던졌다. 수아는 천천히 앞치마로 얼굴을 닦으며 낮게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고요했다. 마치 호수 밑바닥처럼 깊고 차가웠다. 다시는 제 손으로 어머님께 국 끓일 일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속으로만 삼켰다. 수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수건을 적셔 얼굴을 닦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진작에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강진호는 회식이 있다며 황급히 집을 나갔다. 박춘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트로트 방송을 보며 낄낄거렸다. 수아는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한 뒤 세탁실로 내려갔다. 빨래를 널어야 했다. 세탁기 위에 쌓인 빨랫감을 꺼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낡고 더러운 걸레 더미 사이에서 낯익은 천 조각이 보였다. 수아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때 묻고 찢어진 천. 하지만 그 무늬는 절대 잊을 수 없었다. 엷은 분홍색 바탕에 작은 토끼가 수놓아진 베네저골이었다. 수아의 친어머니가 그녀를 고아원 앞에 놓고 갈 때 함께 두고 간 유일한 물건.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수아가 18살 되던 해에 내 엄마가 남긴 거야라며 건네준 바로 그 베네저골이었다. 수아는 그것을 평생 보물처럼 간직했다.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서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걸레로 쓰이고 있었다.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천을 손에 쥔 채 수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계단을 올라가 거실로 갔다. 박춘자가 소파에서 하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님, 제 베네저골이 어디 갔어요? 뭐, 베네저골이? 아, 그 낡아 빠진 누런 천조각 말이가 걸레로 쓰면 딱이더라. 기름때 잘 닦여. 박춘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수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어머님, 그건 제 엄마가 유일하게 남기고 간. 네 엄마, 니를 버린 년이 무슨 엄마고. 쓸데없는 감상 부리지 말고 설거지나 똑바로 해라. 아까 그릇에 국물 자국 남았더라. 박춘자는 손을 휘저으며 수아를 쫓아냈다. 수아는 다시 세탁실로 내려갔다. 걸레가 된 베네저고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수아는 멍하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수아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정중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도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귀하의 친부이신 한국산업그룹 한재철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친부? 한재철 회장? 한국산업그룹이라면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고아 출신이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한수아 씨의 왼쪽 손목에 나비 모양의 흉터가 있으시죠? 회장님께서 34년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따님을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따님을 찾다가 석 달 전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한수아 씨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아는 숨이 막혔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상속 금액은 현금 5천억 원입니다. 그 외에도 주식과 부동산이 있으나 일단 현금만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신분 확인 후 즉시 계좌 이체 가능합니다. 5천억? 수아의 손에서 베넷 저고리가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을 다시 움켜쥐었다. 변호사는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다. 세탁실은 고요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수아는 걸레가 된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이 베넷 저고리의 토끼 무늬 위에 떨어져 젖어들었다. 하지만 이내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눈물은 금방 말랐다. 그녀는 베넷 저고리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품 안에 넣었다. 입술을 깨물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당신들 지옥으로 보내줄게. 2층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춘자의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트로트 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불렀다. 강진호는 어느 오피스텔 침대에서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지금 이 순간 지하 세탁실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곧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수아는 세탁실 불을 끄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다만 입꼬리에 미세하게 올라간 차가운 미소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부엌에서 수아는 여느 때처럼 아침 상을 차리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따끈한 밥. 어젯밤 그 충격적인 전화를 받고도 수아의 손놀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정교했다. 어머님, 진호 씨, 아침 드세요. 거실로 나온 박춘자가 트림을 하며 식탁에 털썩 앉았다. 밤새 과자를 먹었는지 입가에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야, 국 떠봐라. 수아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박춘자 앞에 놓았다. 박춘자는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더니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야, 이년아. 국이 와 이리 짜노. 니 내 죽일락 하나. 국이 짠 것이 아니었다. 어제보다 더 싱겁게 간을 했다. 하지만 박춘자는 상관없었다. 그녀에게는 매일 며느리를 괴롭힐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다. 박춘자는 국그릇을 들어 수아의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다. 뜨거운 국물이 수아의 이마와 뺨을 적셨다. 하지만 수아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다. 에이, 더럽게 못해. 내 혈압 오른다. 강진호가 하품을 하며 식탁에 앉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 옷에서 술 냄새가 났다. 어젯밤 오피스텔에서 신나게 놀다 온 게 분명했다. 당신 엄마 화나게 하지 말고 사과해. 국 좀 짜게 끓이면 어때서 저래? 강진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는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박춘자가 코웃음을 쳤다. 흥, 100번 들은 소리제. 입으로는 착한 척, 속으로는 나 죽기만 바라는 거 다 알아.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입술 끝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다시는 제 손으로 국 끓일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 말은 속으로만 되뇌었다. 박춘자와 강진호가 아침을 먹는 동안 수아는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창문 너머로 맑은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어젯밤 적어둔 메모를 꺼내봤다. 김도윤 변호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오전 10시 약속. 설거지 소리 좀 작게 해. 드라마 소리 안 들린다. 박춘자의 고함이 들렸다. 수아는 물소리를 줄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됐다.
몇 시간만 더. 오전 9시 반. 수아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검은색 블레이저를 꺼내 입었다. 결혼 전 회사 다닐 때 입던 옷이었다. 어디 가노? 박춘자가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다. 병원 가요, 어머님. 요즘 속이 안 좋아서요. 속? 네가 무슨 속병이 있어? 꾀병 부리지 말고 점심 준비나 해. 금방 다녀올게요.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뒤에서 박춘자가 뭐라 소리를 질렀지만 귓등으로 흘렸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30층에 위치한 김도윤 변호사 사무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수아가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수아 씨 맞으시죠? 김도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아는 악수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김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신분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아가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김 변호사는 꼼꼼히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왼쪽 손목의 흉터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아는 블레이저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한 나비 모양 흉터가 드러났다. 김 변호사는 사진과 대조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맞습니다. 한재철 회장님의 친따님이 확실합니다. 회장님께서는 34년 전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따님을 부득이하게 고아원에 맡기셨습니다. 그 후 재기에 성공하셔서 평생 따님을 찾으셨지만 고아원 화재로 자료가 소실되어 찾지 못하셨죠.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겨우 단서를 찾으셨습니다.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께서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따님 걱정만 하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딸 수아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자, 이제 서류에 서명하시면 즉시 계좌로 현금 5천억 원이 입금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서명이 끝나자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참고로 새 계좌를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요. 새 계좌요? 네. 지금부터 한수아 씨는 제게 거물의 상속녀입니다. 주변에 알려지면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가 직접 은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계좌 개설을 도왔다. 30분 뒤 수아의 새 통장에는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회장님 유언 집행인으로서 한수아 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수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돈도 빼돌리는 것 같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한 장 더 건넸다. 한 가지만 조언드리겠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하지만 합법적으로 하십시오. 한수아 씨는 이제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수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사흘 뒤, 김 변호사로부터 두툼한 봉투가 배달됐다. 수아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그 안에 서류들을 펼쳤다.
사진,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본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진호는 1년 전부터 오유라라는 20대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회사 공금 3억 원을 빼돌려 오유라에게 강남 오피스텔을 얻어줬고 명품 가방과 옷도 사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진호는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불법 도박에 탕진했다. 현재 사채 빚이 2억 원 더 있었다. 수아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강진호가 가진 모든 부채를 우리 쪽에서 매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채업자들도 결국 돈만 받으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집 담보대출도 제 명의로 넘기고요. 알겠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강진호였다. 그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백화점 쪽으로 걸어갔다.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백화점을 향해 걸어갔다. 심장은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백화점 2층 명품관. 수아는 기둥 뒤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오유라는 샤넬 매장 앞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가방을 이것저것 집어들었다. 강진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다. 오빠, 이거 예쁘지 않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오유라가 교태를 부렸다. 강진호가 가격표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자기야, 이건 좀 비싼데. 다음 달에 사줄게. 에이, 오빠 진짜. 맨날 다음 달이야. 그 고아녀는 평생 이런 거 구경도 못해. 조금만 참아. 집 담보로 대출 좀 더 받아서 나 차도 바꿔줘. 응? 수아의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매장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저기요, 직원분. 수아가 조용히 불렀다. 직원이 공손하게 다가왔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아는 가방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내 건넸다. 블랙카드였다. 김 변호사가 어제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 매장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저 여자 손에 닿은 거 빼고 전부 다 주세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진호와 오유라도 소란의 뒤를 돌아봤다. 수아와 강진호의 눈이 마주쳤다. 강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아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낡은 점퍼 대신 값비싼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으며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똑바로 차갑게 강진호를 응시하고 있었다. 수아? 강진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옆에 있던 오유라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강진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저 여자 누구야? 수아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하이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렸다. 매장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하지만 수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돈은 어디서 났어? 강진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는 듯 일부러 화를 내는 것이었다. 수아는 그의 앞에 멈춰섰다. 돈이요? 걱정 마세요. 제 돈으로 제가 쇼핑하는 건데 당신이 왜 신경 써요? 제 돈?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강진호의 귀끝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수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수아는 강진호를 지나쳐 오유라 앞으로 갔다. 오유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수아를 올려다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얼굴. 짙은 화장에 미니스커트 차림이었다. 수아는 손을 뻗어 오유라의 뺨을 살짝 건드렸다. 손가락 끝으로 톡톡 치듯 가볍게. 남편분 안목이 참 저렴하시네요. 가짜 가방에 가짜 사랑이라니. 오유라가 움찔했다. 수아의 손가락이 오유라의 명품 가방을 가리켰다. 명품 로고는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짝퉁이었다. 스티치가 엉성하고 가죽 질감이 이상했다. 뭐야 이 여자. 오유라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아는 이미 돌아서서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고 있었다. 결제 부탁드려요. 네, 손님. 총 9,800만 원입니다. 직원이 카드를 받아 계산대로 갔다. 강진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다. 9,800만 원. 그는 평생 그런 돈을 한 번에 써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백화점 입구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우리 며느리 아이가. 박춘자였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덩치 큰 몸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야 이년아, 네 집 돈 훔쳐서 여기서 뭐하는 기고. 박춘자가 손을 번쩍 들어 수아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수아에게 닿기 직전 옆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박춘자의 팔목을 낚아챘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다. 경호원이었다. 그의 뒤로 2명의 경호원이 더 나타났다. 수아가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다. 누구고 니들은? 박춘자가 버둥거렸다. 하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줌마 뭐야? 시끄럽게. 박춘자는 자신이 망신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다. 아이고, 내 뒷목. 사람 잡네. 고아년이 돈 좀 훔치더니 미쳤나 보네. 시장 바닥에서 쓰던 그 수법이었다.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몇몇은 수아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수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박춘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그리고 박춘자의 귀에 속삭였다.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어머님, 지금 살고 계신 집, 오늘 아침에 제 명의로 넘어왔어요. 조만간 짐 쌀 준비하세요. 박춘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리고 오늘은 백화점 경비에게 신고 안 할게요. 다음엔 경찰 부를 테니까 조심하세요. 수아는 직원에게서 쇼핑백을 받아들고 유유히 매장을 빠져나갔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호위하며 따라갔다. 뒤에서 박춘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강진호와 오유라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박춘자만 남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봤다. 강진호는 오유라의 팔을 잡아 끌며 서둘러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저녁 8시 압구정동 낡은 빌라. 강진호는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수아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게 됐는지, 경호원은 또 뭐고, 집이 수아 명의로 넘어갔다는 건 또 무슨 소리인지.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오유라는 받지 않았다.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오유라는 끝내 받지 않았다. 강진호는 이를 악물었다. 일단 수아를 구슬려야 했다. 아니, 수아가 가진 돈을 빼내야 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는 수아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우아한 자세였다.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수아야. 강진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표정이 없었다. 오늘 일은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용서해 줄 수 있지? 강진호는 무릎을 꿇었다.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수아에게서 돈을 빼내려면 일단 용서를 받아야 했다. 수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용서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강진호는 수아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수아는 손을 뒤로 뺐다. 당신 회사에서 3억 원 횡령한 거 알아요. 강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오유라한테 오피스텔 얻어주고 명품 사주느라 쓴 거죠. 그리고 불법 도박에 나머지 날린 것도 알고요. 사채 2억 원도 알고. 네가 어떻게... 당신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집 이제 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명예 이전 끝났거든요. 강진호는 입을 떡 벌렸다. 수아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강진호 앞에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사인해요. 그럼 횡령죄는 덮어줄게요. 제가 회사 측이랑 합의했거든요. 이혼? 야 한수아, 네 지금 제정신이야? 강진호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수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사인 안 해요? 그럼 내일 당장 경찰서에 고소장 넣을 거예요. 횡령죄로. 이 썩을. 네가 감히. 강진호가 이혼 서류를 집어 찢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수아가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진호의 목소리였다. 유라야, 수아, 그년 어떻게든 없애야 돼. 집도 내 명의로 돌려놔야 하고. 오유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떻게? 설마 죽이려고? 방법은 있어. 계단에서 밀면 사고로 위장할 수 있잖아. 아니면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든지. 오빠 진짜 무섭다. 근데 괜찮겠어? 괜찮아. 수아는 연고도 없는 고아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죽고 나면 유산은 당연히 배우자인 나한테 오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강진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이건 일주일 전 당신이 오유라 만났을 때 나눈 대화예요. 제가 녹음해뒀죠. 수아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살인 미수 공모죄로 구속될 거예요. 물론 횡령죄까지 더해지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하고요. 강진호는 말을 잃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수아는 그에게 펜을 건넸다. 다시 물어볼게요. 사인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강진호는 펜을 받아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몇 번이나 펜을 떨어뜨렸다. 마침내 펜을 잡고 이혼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잘 생각했어요. 수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확인했다.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짐은 내일까지 싸세요. 모레부터는 이 집에 못 들어와요. 수아야, 제발. 참, 어머님한테도 전해주세요. 어머님 짐도 같이 싸라고. 이 집은 이제 제 거예요. 수아는 휴대폰과 서류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강진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시간 뒤 박춘자가 집에 들어왔다. 백화점에서의 망신 때문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야, 이 썩을 년아. 어디 있어? 박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거실에는 강진호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박춘자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야, 진호야, 니 왜 이래? 수아, 그년 어딨노? 엄마. 강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소리고? 강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박춘자는 답답한 마음에 침실 문을 두드렸다. 아, 문 열어. 오늘 일 어떻게 된 거고.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박춘자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침실 안. 수아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걸레가 됐던 베네 저고리를 꺼냈다. 김 변호사가 전문 보건업체에 맡겨 깨끗이 세탁하고 수선한 것이었다. 수아는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빠, 지켜보고 계시죠? 이제 시작이에요. 밤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왔다. 수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다음 날 새벽 6시, 하늘이 막 밝아오는 시각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섰다. 트럭 문이 열리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우르르 내렸다. 10명이 넘는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사장님 지시대로 2층 집짐 전부 빼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시작하세요. 수아가 빌라 입구에 서서 말했다. 그녀는 새벽임에도 단정한 블레이저 차림이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박춘자의 잠든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은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누구고? 박춘자가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다. 속옷 바람이었다. 머리는 산발이 된 채였다. 뭐하는 놈들이고. 퇴거 집행 나왔습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강제로 빼드리든지 선택하세요. 뭐? 퇴거? 야, 이게 내 집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기고. 박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거실에 있는 짐들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 그거 내 거다. 나. 박춘자가 직원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직원은 거뜬히 그녀를 밀어냈다. 박춘자는 뒤로 휘청거리며 소파에 쓰러졌다. 야, 진호야. 일어나. 큰일 났다. 침실 문이 열리며 강진호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간밤에 술을 마셨는지 눈이 풀려 있었다. 뭐야 이게. 짐 싸세요. 안 싸면 저희가 다 버립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박춘자의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쑤셔 넣었다.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한꺼번에 쓸어 담았다. 부엌에 있던 냄비며 접시들도 박스에 아무렇게나 쳐넣었다. 아, 그릇 깨진다고. 조심해서 싸라카이. 박춘자가 따라다니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의 모든 짐이 빌라 앞 도로에 산더미처럼 쌓였다. 자, 나가세요. 야, 이 썩을 놈들아. 내가 나갈 시간도 안 줬잖아. 박춘자는 여전히 속옷바람이었다. 강진호도 잠옷 차림이었다. 그들은 황급히 옷가지를 주워 입었다. 이게 무슨 짓이고. 내 아들 집이다. 내 집이라고. 박춘자가 계단을 내려가며 악을 썼다. 빌라 입구에 수아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수아는 접이식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계약서 안 보셨어요?
수아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드님이 도박빚 갚으려고 이 집 담보로 저한테 팔았잖아요. 이제 제 집이에요. 뭐, 진우야, 이게 무슨 소리고. 박춘자가 아들에게 달려들었다. 강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이사 갈 곳은 알아보셨어요? 오늘부터 노숙하시면 안 되니까요. 수아는 차를 다 마시고 보온병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접이식 의자를 접어들고 옆에 세워둔 고급 승용차로 걸어갔다. 검은색 벤츠였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다. 아, 한수아, 네 이년아. 박춘자가 쫓아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가로막았다. 손님, 진정하십시오. 비켜. 전현한테 할 말이 있어. 하지만 경호원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아는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다. 참, 어머님이 평소에 아끼시던 금반지들이요. 제가 전당포에 맡겼어요. 일주일 안에 찾아가세요. 안 그러면 유실되니까. 뭐, 내 금반지를. 그 돈으로 집세라도 내세요. 잘 가요. 차 창문이 올라갔다. 벤츠는 부드럽게 출발해 골목을 빠져나갔다. 박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야, 한수아,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내가 너 먹여 살린 거 모르냐? 하지만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도로 한가운데 박춘자와 강진호의 짐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쳐다봤다. 오전 10시, 강진호는 회사에 출근했다. 어제 이혼 서류에 서명한 뒤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다. 월급이라도 받아야 엄마와 자신이 먹고 살 수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다. 강진호는 자기 자리로 가려 했지만 부장이 그를 불렀다. 강 과장, 사장님이 부르신다. 당장 올라가 봐. 네, 사장님이요? 강진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장실로 올라갔다. 사장실 문을 열자 사장과 인사팀장,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앉아.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진호는 의자에 앉았다. 강진호 씨, 당신이 지난 1년간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게 증거는 여기다 있어. 당신이 공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보낸 내역, 그 돈으로 오피스텔 계약한 거, 명품 구매한 거 다 나와 있어. 사장이 서류 뭉치를 탁자에 던졌다. 강진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야? 당장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어. 근데 당신 부인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합의금을 냈더라고. 부인이요? 한수아 씨 말이야. 그분이 3억 원 전액을 회사에 갚았어. 대신 당신을 해고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퇴직금은 없어. 강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수아가 자기 대신 3억 원을 갚았다니. 아니, 수아가 어떻게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리가 복잡했다. 짐 싸는데 30분 줄게. 빨리 나가. 강진호는 비틀거리며 사장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동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 횡령범이래. 3억 원이나 빼돌렸대. 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더니. 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자리로 갔다.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손이 떨렸다. 30분도 채 안 돼서 그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나왔다. 빌딩 입구에서 나오자 낯선 남자 3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강진호 씨 맞죠? 누구세요?
빚 갚으러 왔습니다. 사채 2억 원이요. 강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채업자들이었다. 저기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은 이미 다 줬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안에 안 갚으시면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시작할 거예요. 제발이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럼 신장이라도 팔든지. 한쪽에 5천만 원은 받을 거예요. 남자들이 강진호의 팔을 잡았다. 강진호는 몸부림쳤다. 나요. 사람 살려.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돌렸다. 남자들은 강진호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골목에서 그들은 강진호를 벽에 밀어붙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돈 갚을 거예요? 안 갚을 거예요? 저한테 돈 줄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요. 강진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오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뒤에 오유라가 전화를 받았다. 오빠, 유라야. 나 지금 큰일 났어. 사채업자들이 나 잡으러 왔어. 돈 좀 빌려줘. 제발. 오빠 미안한데 나도 돈 없어. 거짓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줬는데. 오피스텔도 내가 얻어줬잖아. 그거 이미 다 팔았어. 오빠 부인한테. 뭐? 한수아 씨가 나한테 왔었어. 10억 원 주면서 오빠 배신하라고 하더라. 나 그 돈 받았어. 강진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유라야.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농담 아니야. 돈도 없는 찌질이가 어디서 붙어 먹어? 오빠, 이제 연락하지 마. 나 좋은 사람 만났거든. 부자. 오유라. 전화가 끊겼다. 강진호는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다. 사채업자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날 밤, 박춘자와 강진호는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고시원 월세방 하나를 얻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화장실도 공용이었다. 내가 이런 데서 살 줄은. 박춘자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강진호는 벽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엄마, 우리 수아한테 빌어봐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아가 돈이 많잖아요. 가서 빌어요. 내가 그년한테 빌어? 죽어도 싫다. 엄마가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강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뒤에 수아가 받았다. 왜요? 목소리가 차가웠다. 수아야, 우리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요? 이혼 서류에 이미 서명했잖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명동에 있는 로열 호텔 2003호. 밤 10시까지 오세요. 어머님도 같이요. 전화가 끊겼다. 강진호는 박춘자를 쳐다봤다. 엄마 같이 가요. 내가 왜? 엄마도 지금 이 꼴이잖아요. 제발이요. 박춘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 10시 명동 로열 호텔 2003호. 박춘자와 강진호는 호텔 복도를 걸었다. 낡은 옷차림의 그들은 화려한 호텔과 어울리지 않았다. 손님, 어디 가십니까? 경비원이 그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2003호 가는 중입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손님이 부르셔서요. 경비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다. 그들은 2003호 문 앞에 섰다. 강진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수아가 새하얀 실크 가운을 입고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들어오세요. 박춘자와 강진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스위트룸이었다.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앉으세요. 수아가 소파를 가리켰다. 하지만 박춘자와 강진호는 서 있었다. 수아야, 우리가 잘못했어. 강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응?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며느리야. 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니한테 못되게 군 거 미안하다. 용서해라. 수아는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내려다봤다. 용서요? 어머님이 제 베넷 저고리 걸레로 쓰신 거요? 그건 저한테 국물 끼얹으신 거요? 밥그릇 뺏으신 거요? 박춘자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진호 씨. 수아가 강진호를 돌아봤다. 당신이 저 죽이려고 오유라랑 짠 거요? 그건 진짜 아니야.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녹음 들었잖아요. 계단에서 밀겠다고, 수면제 먹이겠다고. 강진호는 할 말이 없었다. 수아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뭔데? 서로의 뺨을 100대씩 때리세요. 뭐? 어머님이 진호 씨 뺨을 100대 때리고 진호 씨가 어머님 뺨을 100대 때리세요. 그럼 오늘 잘 곳은 마련해 줄게요. 박춘자와 강진호는 서로를 쳐다봤다. 미쳤어? 내가 왜? 싫으면 나가세요. 문 열려 있어요. 수아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박춘자와 강진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 돈도 이제 바닥났다. 알았어. 강진호가 먼저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그는 손을 들어 박춘자의 뺨을 탁 쳤다. 박춘자가 비틀거렸다. 너 지금 어머니도 때리세요. 안 그러면 우리 오늘 밤 노숙이에요. 박춘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아들의 뺨을 세게 후려쳤다. 강진호의 입가에서 피가 났다. 그들은 서로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하게 때렸지만 점점 세졌다. 30대, 50대, 70대. 서로를 증오하는 듯 눈을 부라리며 뺨을 때렸다. 네 때문이다. 네가 고아년을 잘 감시했어야지. 박춘자가 소리쳤다. 엄마가 맨날 구박하니까 수아가 독을 품은 거 아냐? 강진호가 대들었다. 100대가 채워졌다. 두 사람 모두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박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강진호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수아는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영상을 멈추고 재생해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잘하셨어요. 옆방에 가서 주무세요. 일주일 뒤 박춘자와 강진호는 수아가 마련해준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월세는 수아가 내주고 있었다. 하지만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두 사람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배고프다. 박춘자가 소파에 누워 중얼거렸다.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일주일 전 서로의 뺨을 때린 흔적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강진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취직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지만 횡령 전과가 있는 그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강진호가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강진호 씨 맞으시죠? 택배요. 저희가 시킨 게 없는데요. 발신인이 한수아 씨로 되어 있네요. 강진호는 택배를 받아들었다. 작은 상자였다. 뜯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수아의 단정한 글씨체였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이 돈으로 제가 알려드린 주식을 사세요. 일주일 안에 10배는 오를 겁니다. 주식 종목명은 퓨처테크입니다. 강진호는 편지를 박춘자에게 보여줬다. 엄마, 수아가 주식 정보를 줬어. 주식? 그게 뭔데? 주식 사면 돈 버는 거예요. 10배 오른다니까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박춘자의 눈이 번뜩였다. 1000만 원? 네. 근데 100만 원 가지고는 약하니까 더 큰 돈을 넣어야 해요. 어디서 큰 돈을 구한다고? 강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사채를 쓰는 거예요. 야, 미쳤냐? 사채는 이자가 얼마나 비싼데. 엄마, 일주일이면 10배가 된다니까요. 1000만 원 빌리면 1억이 되는 거예요. 이자 빼도 8천만 원은 남아요. 박춘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탐욕이 이성을 이겼다. 평생 이런 기회는 없을 것 같았다. 알았다. 네 알아서 해봐라. 강진호는 예전에 알던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채업자는 선뜻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일주일 안에 갚으면 이자는 300만 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진호는 증권 계좌를 만들고 1300만 원을 전부 퓨처테크 주식에 올인했다. 주가는 주당 1000원이었다. 13,000주를 샀다. 엄마, 다 샀어요. 이제 오르기만 기다리면 돼요. 박춘자는 신이 나서 휴대폰으로 주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가를 봤다. 첫째 날, 주가는 1100원으로 올랐다. 박춘자가 환호했다. 올랐다? 100원 올랐어.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더 오를 거예요. 둘째 날, 주가는 1200원이 됐다. 셋째 날, 1300원. 넷째 날, 1500원. 박춘자와 강진호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며 기뻐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돈을 다 센 상태였다. 1500원이면 1950만 원이네. 이자 300배면 1650만 원 남는다. 아직 더 오를 거예요. 1억까지 갈 거라고 수아가 그랬잖아요. 바로 그날, 같은 시각, 명동의 한 고급 카페. 수아는 김도윤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주가 조작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폭락합니다. 김 변호사가 보고했다. 퓨처테크는 실제로는 부도 직전 회사입니다. 제가 미리 주가를 끌어올려 놨다가 내일 한꺼번에 팔아치울 겁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강진호 쪽 준비는요? 가짜 비서를 투입했습니다. 강진호에게 접근해서 불법 도박판에 끌어들일 겁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완벽하네요. 그날 오후 강진호는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낯선 남자와 부딪혔다. 30대 초반의 말끔한 정장 차림 남자였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진호가 가려는데 남자가 다시 불렀다. 혹시 강진호 씨 아니십니까?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프라임 투자회사 김민석 비서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강 과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과장이요? 저 지금 백수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강 과장님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같이 한잔하시면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강진호의 눈빛이 변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참이었다. 지금이요? 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강진호는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자 강남 쪽으로 달렸다. 30분 뒤 차는 조용한 주택가의 한 저택 앞에 멈췄다. 강진호는 비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에는 놀랍게도 도박장이 차려져 있었다. 바카라 테이블과 룰렛,
포커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중년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돈을 걸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사장님의 프라이빗 클럽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모두 재벌이나 기업 임원들이십니다. 비서가 속삭였다. 한 게임 해보시겠습니까? 초보자는 첫 판에 100만 원을 드립니다. 공짜로요? 네. 저희 클럽 서비스입니다. 강진호는 솔깃했다. 공짜 100만 원이라니. 그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다. 딜러가 카드를 돌렸다. 첫 판. 강진호가 이겼다.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다. 제가 이겼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강진호는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칩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다. 두 번째 판. 또 이겼다.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됐다. 세 번째 판. 또 이겼다. 800만 원. 강진호는 흥분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게 가능하다니. 네 번째 판. 졌다. 800만 원이 사라졌다. 강진호는 허탈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더 하시겠습니까? 대출도 가능합니다. 비서가 귓속말했다. 대출이요? 네.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기시면 갚으시면 되죠. 강진호는 이성을 잃었다. 아까 3번 연속 이겼잖아. 다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5천만 원 빌려주세요. 그날 밤 자정. 강진호는 휘청거리며 원룸으로 돌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박춘자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야, 어디 갔다 오노? 강진호는 대답하지 않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진호야, 왜 그래? 엄마, 나 큰일 났어. 무슨 소리고? 도박으로 5천만 원 날렸어. 박춘자의 얼굴이 굳었다. 뭐? 5천만 원? 빌린 거예요. 갚아야 돼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박춘자가 아들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강진호는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5째 날, 박춘자가 휴대폰으로 주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주식이 떨어졌어. 뭐? 강진호가 달려왔다. 화면을 보니 퓨처테크 주가가 1,500원에서 500원으로 폭락해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뭔 일이고, 왜 떨어진 기고. 박춘자가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400원, 300원, 200원. 점심때가 되자 주가는 100원이 됐다. 1,300만 원이 130만 원이 된 것이었다. 1,170만 원의 손실. 박춘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휴대폰이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다. 니놈이 뭔 주식을 상기고. 수아가 알려준 거잖아요. 수아? 그년이 또 우리 속인 거 아이가. 박춘자가 강진호의 멱살을 잡았다. 강진호도 지지 않고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엄마도 사재고 그랬잖아요. 네 탓이에요. 뭐? 네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기가. 맞아요. 엄마 탓이에요. 엄마가 맨날 수아 구박하니까 수아가 독을 품은 거 아니야. 이 썩을 놈이. 박춘자가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강진호도 어머니의 팔을 밀쳤다. 두 사람은 바닥에서 뒹굴며 서로 핥히고 때렸다. 니놈이 고아년을 잘 감시했어야지. 엄마가 맨날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그래도 네가 남편이면 아내를 잘 다뤘어야지. 엄마는 뭐 했는데? 맨날 밥상 없고 욕만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봤다. 원룸 안은 난장판이 됐다. 깨진 휴대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강진호가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강진호 씨, 5천만 원 갚으러 왔습니다. 이자 포함 6천만 원입니다. 저기요. 시간을 좀.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가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럼 몸으로 갚으셔야죠. 남자 하나가 강진호의 팔을 비틀었다. 강진호가 비명을 질렀다. 아, 아파. 다리 하나 부러뜨릴까요? 아니면 돈 구해올까요? 구해올게요. 일주일만 주세요. 사흘. 그 이상은 못 줍니다. 남자들은 강진호를 밀어버리고 나갔다. 강진호는 바닥에 쓰러져 팔을 부여잡았다. 박춘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주식으로 1170만 원 날리고 아들은 6천만 원 빚이 생겼다. 합쳐서 7770만 원.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다. 다 끝났다. 우리 다 끝났어. 박춘자가 중얼거렸다. 이틀 뒤 강진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수아였다. 내일 저녁 7시 명동 르샤토 레스토랑 마지막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어머님과 함께 오세요. 강진호는 문자를 박춘자에게 보여줬다. 엄마, 수아가 밥 사준대요. 그년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가봐야죠. 어차피 우리 굶고 있잖아요. 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을 게 없었다. 마지막 남은 편의점 도시락도 어제 다 먹었다. 다음 날 저녁, 명동 르샤토 레스토랑.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예약하려면 한 달 전에 해야 하고 1인당 5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박춘자와 강진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입구에 섰다. 직원이 그들을 안내했다. 한수아 님 예약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쪽 프라이빗 룸. 수아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박춘자와 강진호는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푸아그라, 캐비아, 랍스터, 스테이크. 마지막 식사예요. 맛있게 드세요. 수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마지막 식사가 무슨 소리고? 박춘자가 물었다. 하지만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박춘자는 배가 고팠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녀는 포크를 들어 푸아그라를 입에 넣었다. 강진호도 랍스터를 먹기 시작했다. 맛있네. 이게 몽기고? 푸아그라요. 거위간이에요. 수아가 설명했다. 박춘자와 강진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고급 요리들이었다. 수아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봤다. 1시간 뒤 식사가 끝났다. 박춘자는 배가 불러서 트림을 했다. 강진호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수아야,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 기고? 박춘자가 물었다. 수아는 냅킨으로 입술을 닦았다. 마지막이니까요. 마지막? 수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박춘자가 봉투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다. 체포영장이었다. 이게 뭐고? 횡령, 도박, 그리고 살인 미수 공모. 어머니는 재산 은닉과 사기 방조. 잘 가요.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다. 3명의 형사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강진호 씨, 박춘자 씨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박춘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형사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나라 카이. 강진호는 창백한 얼굴로 수아를 쳐다봤다. 수아야, 이럴 거야?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형사들 옆을 지나쳐 레스토랑을 빠져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박춘자와 강진호는 수갑이 채워졌다. 형사들이 그들을 끌고 나가려 하자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한수아,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내가 널 먹여 살렸는데. 하지만 수아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레스토랑 밖에는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다. 저 사람들 뭐래? 범죄자인가 봐. 박춘자와 강진호는 경찰차에 태워졌다. 차 창문 너머로 명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그들을 태우고 구치소로 향했다. 뒷좌석에서 박춘자가 흐느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다니. 강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수아는 자신의 벤치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경찰차를 봤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이제 마지막 막이 남았네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요. 차는 조용히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향해 달렸다. 수아는 품속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쓰다듬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다. 2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오늘은 강진호와 박춘자의 첫 공판 날이었다. 오전 9시 죄수 호송 차량이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잠시 뒤 강진호와 박춘자가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끌려갔다. 저기다. 찍어.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박춘자는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포승줄에 묶여 있어 손을 들 수가 없었다. 박춘자 씨, 며느리를 학대한 게 사실입니까? 강진호 씨, 부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박춘자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잘못했노?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갔다. 강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봤다. 눈빛이 흐려져 있었다. 이 2달 동안 구치소에서 지내며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었다. 법정 입구. 수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당당했다. 한수아 씨, 한수아 씨. 기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수아는 걸음을 멈추고 마이크 앞에 섰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고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수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죠. 그래서 결혼했을 때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었고 남편을 평생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욕하고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고아로 자라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괴물이라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같은 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저처럼 상처받지 않도록요. 수아는 인터뷰를 마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기자들이 열광적으로 사진을 찍었다. 법정 안. 판사가 입장했다.
모두 일어섰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강진호는 배우자인 한수아 씨를 살해하려 공모했으며 회사 공금 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피고인 박춘자는 며느리 한수아 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했으며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방조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춘자가 벌떡 일어났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전현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피고인, 바른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이 참말이라 카이. 내가 며느리 잘 먹이고 잘 입혔는데 배은망덕하게. 피고인.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박춘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강진호도 일어나 말했다. 저도 억울합니다. 살인 미수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고 녹음 자료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짠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사가 끼어들었다. 강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다. 수아가 모아둔 녹음 파일, 사진들, 의료 기록들. 수아가 병원에 간 기록도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얼굴에 맞고 화상을 입었던 날의 진단서도 있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 강진호, 살인 미수 공모 및 횡령죄로 징역 7년. 피고인 박춘자, 지속적 학대 및 범죄 방조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 박춘자가 비명을 질렀다. 판사님,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교도관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다. 박춘자는 바닥을 기며 매달렸다. 수아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줘라. 법정 복도에서 박춘자는 수아를 향해 소리쳤다. 수아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박춘자는 비굴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제발, 내가 니한테 못되게 군 거 용서해라. 하지만 긴장한 나머지 박춘자는 바닥에 실례를 했다. 냄새가 복도에 퍼졌다.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다. 어머, 저 사람. 너무 추한데. 교도관들이 박춘자를 급히 끌고 갔다. 강진호는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수아는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일주일 뒤 서울구치소 면회실. 수아는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너머로 박춘자를 마주했다. 박춘자는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야위고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겨우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며느리야. 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돈 좀 넣어달라. 영치금 좀 넣어줘라. 여기 밥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다. 수아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박춘자가 그것을 보고 눈을 깜빡였다. 그게 몽기고? 수아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깨끗하게 복원된 베네 저고리가 들어있었다. 엷은 분홍색 바탕에 작은 토끼가 수놓아져 있었다. 새 것처럼 깨끗했다. 기억하세요, 어머님? 제가 평생 간직했던 베네 저고리요. 어머님이 걸레로 쓰셨죠. 박춘자의 얼굴이 굳었다. 저는 이걸 보물처럼 아꼈어요. 제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은 이걸 걸레로 만들었죠. 기름때 닦는 걸레로요. 그건 어머님이 버린 건 제 과거가 아니에요.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머님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박춘자는 입을 떨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평생 거기서 콩밥이나 드시면서 반성하세요. 아, 참. 진호 씨는 교도소에서 도박비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한테 맞아서 독방으로 옮겨졌다네요. 치아 2개 부러졌대요. 진호가 박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영치금이요. 안 넣어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평소에 저한테 하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한테 똑같이 할 거예요. 수아는 베넷 저고리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남이니까 박춘자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수아야, 제발, 한 번만. 박춘자가 아크릴 칸막이를 두드렸다. 하지만 수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다. 뒤에서 박춘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면회실 문이 닫혔다. 박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일어나세요. 돌아가야죠. 내 인생이. 박춘자는 끌려가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한 달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컨벤션홀에서 수아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기업인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까지. 무대 위에 수아가 올랐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수아 재단 이사장 한수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공부로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수아는 무대 옆에 서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가리켰다. 10명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씩 대학 졸업까지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다.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와 장학금 증서를 받았다. 수아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줬다. 공부 열심히 해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다. 장학금 전달식이 끝나고 수아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김도윤 변호사가 다가왔다. 축하드립니다. 멋진 출발입니다. 김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한수아 씨가 다 하신 거죠. 김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수아도 미소로 답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재단 법률 고문으로. 영광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수아는 컨벤션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수아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김 변호사가 준 것이었다. 친아버지 한재철 회장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여자가 서 있었다. 수아의 친어머니였다. 사진 속 여자는 수아를 닮았다. 눈빛이 깊고 단정한 얼굴이었다. 수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다. 수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그녀는 사진을 품 안에 넣고 옥상 난간에 기대섰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행복할게요. 해가 완전히 지고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수아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다.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다. 수아야,
장학금 정말 고맙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너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수아는 다시 도심을 내려다봤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었다. 과거의 상처들은 모두 뒤에 남겨두고 앞으로만 나아가면 됐다. 수아는 옥상을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네. 차는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향해 출발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박춘자는 지금쯤 차가운 감방에서 딱딱한 침대에 누워 있겠지. 강진호는 독방에서 이가 부러진 입을 움켜쥐고 있겠지.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었다. 수아를 괴롭힌 그 긴 세월의 대가를. 이제 그들은 평생 그곳에서 지낼 것이다. 후회하면서 차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수아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거실, 통유리 창으로 보이는 한강, 모든 게 완벽했다. 수아는 침실로 들어가 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였다.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다. 불빛이 아름다웠다. 이제 시작이야. 수아는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다. 내일부터 재단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이 수아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아는 소파에 몸을 기댔다.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이었다. 밖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수아의 얼굴을 스쳤다. 지독했던 과거의 흔적을 씻어내듯이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행복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밤은 고요했다. 수아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